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반등하며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개장 초반 급등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 닷새 만에 충남 금산에서도 주차장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엔 충전 중에 발화했는데 소방당국은 배터리 문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자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 획득 후 협회와 대표팀의 작심 발언을 쏟아낸 안세영이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도 불참했습니다. 문체부는 경위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투세 폐지가 민생이라며 야당에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 최혜병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여당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탄 걸까요? 어제 하루 10% 가까이 폭락하면서 금융위기 시대를 떠올리게 하더니 오늘은 장이 열리자마자 급반등하기 시작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였습니다. 상승폭은 좀 줄었지만 어제 하락분의 절반은 되돌린 셈인데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음에도 나름 선방한 미국 증시 영향이 컸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가볼까요?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는 열리자마자 공포에 질린 것처럼 폭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033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576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3% 안팎의 급락 장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6% 넘게 떨어지는 등 나스닥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실업률이 4.3%까지 치솟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Is data, whether it's earnings, whether it's economic data that says, yes, the economy is slowing, the labor market's weakening.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와 고용은 견조하다며 투자자들의 지나친 우려는 경계했습니다. I do believe that the market's reaction today has been over-exaggerated and overdone. 실제 현지 시각 5일 발표된 미국 서비스업 지수가 확장세로 나타나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7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전월 대비 2.6포인트 오르며 51.4를 기록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만일 뉴욕 증시 침체가 길어지면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으로 올해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 그러니까 사이드카가 또 발동됐습니다. 어제가 매도세에 대한 진정이었다면 오늘은 반대로 급격한 매수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거였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가 반등한 국내 증시 소식은 길기범 기자가 전합니다. 거래소 시황판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하락해 물들며 역대 최대폭 하락을 기록한 지 하루 만에 반발 매수세가 몰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반등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등하면서 양시장에서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된 건 지난 2020년 6월 16일 이후 약 4년 2개월 만입니다. 코스피는 장중 5%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막판 외국인이 돌아서며 3.3% 올라 2,522.15의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은 6.02% 올라 732.87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4,5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반등을 이끌었는데 코스피는 깨진 지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00조 원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12% 넘는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한 일본 니케이 지수도 하루 만에 역대 최대폭 상승을 보이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고 대만 주가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서비스업 지표가 긍정적 신호를 보여주며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인데 이건 아직 뭔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고 앞으로 좀 변동성 장세가 좀 일단은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는 등 필요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급락과 반등, 이틀 사이 롤러코스터를 탄 우리 증시 소식 경제부 김태형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다시 오를 거면 어제 그렇게까지 왜 빠졌어야 했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 증시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주식시장에 영원한 하락이나 영원한 상승은 없다는 말이 이번에도 맞았습니다. 어제 폭락이 비이성적인 공포로 초래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네. 폭락 이후 기술적 반등이라는 말도 있지만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 밤사이 미국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온 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네. 미국 7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직전보다 올라 경기 확장을 뜻하는 기준선 50을 다시 넘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사그라진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경기 침체 공포라는 게 긍정적인 지표 하나 나왔다고 바로 이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엔화 변동성도 영향을 끼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 몇 달 엔화가 정말 쌌잖아요. 예. 100엔이 850원까지 떨어지고 이러면서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도 되게 그렇죠. 많았고요. 그런데 지난주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몇 주 사이 850원대에서 94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약 10% 오른 겁니다. 문제는 엔화가 쌀 때 저금리로 빌려서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주식시장에 투자된 자금이 적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만 해도 일본계 자금이 16조 원가량 투자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네. 자금이 미국의 AI 반도체주 급등에도 상당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엔화가 비싸지니 더 오르기 전에 투자했던 주식들 내다 팔고 갚으려는 움직임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수요가 어제 폭락장에 기름을 붙였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폭락장 이후 엔화 강세가 좀 꺾이면서 오늘 국내뿐 아니라 일본 증시도 반등이 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엔화가 좀 약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총산에 대한 어떤 리스크 자체도 조금 완화시킨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아시아 증시의 어떤 반등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내에서는 금리 인상을 두고 정치권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증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장, 반등을 이어갈까요? 네,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면 뭐 더 떨어질 수도 그렇죠. 있을 것이냐 이게 핵심일 텐데요. 단기 바닥은 찍었고 코스피 기준 2600선까지는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의견부터 아래로 2250선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분석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핵심은 분위기를 전환해줄 긍정적인 미국 경제 지표와 금리 인하 발표일 텐데요. 그때까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되돌림이 좀 강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올해 4분기, 그다음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금리 인하 시기와 정도, 엔화 가치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투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처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재산 분할액만 1조 3,808억 원.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최 회장 측이 500쪽 분량의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여기서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태원 SK 회장 측이 이혼 소송 상고 이유서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비자금이 성경그룹의 종잣돈이 돼 그룹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봤지만 최 회장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지원을 했다는 이른바 60특혜도 반박하고 대한텔레콤 주식가액 계산과 친족 증여분 등의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는 내용도 상고 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원심 판결이 대부분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 많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양측은 변호인단을 보강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였던 홍승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노 관장 측에서는 서울 가정법원장을 지냈던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 규모와 사상 최대 위자료 등이 걸린 만큼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법조팀 우종원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 일가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서 비자금 300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러니까 이걸 지금 뒤집겠다는 거죠? 네, 이 300억 비자금이 인정된 증거를 한번 문제 삼아 보겠다는 겁니다. 이 앞서 2심 때 노소영 관장 측은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고 있었던 약속어음을 증거로 냈는데요. 여기에는 선경 300억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실제로 비자금이 최태원 회장 일가에 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 어음의 진위를 한번 따져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최 회장 측 말은 이 메모가 가짜라는 겁니까? 이 가짜라기보다는 그 해석을 달리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 2심 재판부는 성경 300억의 의미를 두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 일가에게 돈을 준 거다 이렇게 판단한 반면 최태원 회장 측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지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최 회장 측이 또 주장하는 게 치명적 오류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거죠? 이 앵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2심 판결문이 수정된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맞습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당초 판결문에는 대한텔레콤이 SK CNC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최종현 선대 회장의 기여는 12.5배, 최태원 회장은 355배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두고 2심 재판부는 최 선대 회장보다 최 회장의 기여가 훨씬 크고 여기에는 배우자인 노 관장의 기여도 역시 크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네. 1조 3,808억 원이라는 재산 분할 결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보니 이 계산이 틀렸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최 회장의 기여를 355배가 아닌 35배로 줄여서 판결문을 고쳤는데 재산 분할액은 그대로 뒀습니다. 이 재판부는 이걸 두고 사소한 오류였다라는 입장인 반면 최 회장 측은 이를 재산 분할액도 수정해야 하는 치명적 오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조 3,808억 원을 줄이는 게 최 회장 측의 전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MBN 취재 결과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이제 줘야 할 재산 분할액을 1심에서 선고했던 600억 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못해도 수천억 원 정도 수준까지는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네. 됐습니다. 이번 소송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600억 원을 주라고 했던 1심의 재산 분할 비율이 노 관장 40, 최 회장 60 이렇게였는데 1조 원이 훨씬 넘는 2심 분할 비율이 35대 65였다. 이건 과하다. 그래서 노 관장 비율을 이 2심의 35보다도 더 줄여야 한다. 이렇게 최 회장 측이 주장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2심의 재산 분할 산정이 틀렸으니까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받는 걸 목표로 하고 그 파기환송이 되면은 그다음 재판 과정이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이 최 회장이 주장하는 대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고 이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리를 따지는 곳인데 이 법리를 따지는 데서 다툴 거는 별로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두고 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우정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어 충남 금산에 있는 주차 타워에서도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충전 중이던 전기차 아래쪽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솟은 만큼 일단은 배터리 문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배터리는 국내에서 제작된 겁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 타워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5분도 안 돼 자욱했던 연기가 사라지자 소화기를 들고 온 직원도 상황만 살핍니다. 충남 금산의 한 주차 타워 1층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오히려 불길이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 전기차를 주차 타워 밖으로 빼낸 뒤 질식포로 덮어 1시간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멈췄던 연기가 또 다시 올라오면서 불길과 함께 이제 스파크와 함께 좀 올라오려고 하는 찰나에 소방대원분들이 초기에 대응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당시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면서 바닥에 이렇게 그을음이 생겼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2022년식 기아 EV6 모델. 최근 인천에서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 사용된 중국산 배터리와는 달리 SK온에서 생산한 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를 임대해 타고 다녔던 차주는 전날 오후 7시쯤 충전기를 꽂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차 하부에서 불이 시작된 점을 미뤄 배터리 문제로 인한 화재로 보고 있습니다. 열폭주로 화재가 발생한 부위가 차량 하부에 있는 배터리 위치였습니다. 배터리 충전 중에 일어난 화재 원인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경찰은 전기차를 제조사인 기아 측에 보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이렇게 전기차에서 계속 불이 나니 전기차에서 마음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객 문의가 끊겨버려서 매출을 걱정하는 매장이 나올 정도입니다. 전기차를 산다고 해도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 이왕이면 국산인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소비자가 대부분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수입차 매장.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구매 문의는 뚝 끊겼고 올해 수입한 물량을 다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느 회사 배터리를 썼냐, 내 차는 안전하냐 이런 거는 이제 문의가 많이 오고. 다른 매장의 경우 당장 매출 타격은 없지만 손님들의 불안을 달래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관련 화재 건수는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해 왔습니다. 화재 발생률만 보면 내연기관차와 차이가 없지만 한 번 불이 나면 끄기 어려워 피해를 키운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올 들어 전기차 등록 대수는 13% 정도 감소했는데 비싼 가격에 보조금이 줄어든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안전성 논란까지 커져 감소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년에서 4년 정도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기차 화재가 늘어나면 더 길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를 산다고 해도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 따지는 경향도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난 1일과 오늘 불이 난 배터리는 각각 중국 파라시스와 SK온이 만든 NCM 배터리였습니다. 이를 대신해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 안전성이 뛰어난 LFP 배터리가 선호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은 기술력이 적용된 국산 배터리를 선택하는 소비자도 늘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내연 기관차로 돌아가는 운전자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파리올림픽 소식입니다. 보통 메달을 딴 선수들은 기자회견에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갖죠. 하지만 어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는 달랐습니다. 안 나왔거든요. 또한 폭탄 발언도 일파만파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이 문제를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파리 연결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규 기자, 지금 거기가 코리아하우스 기자회견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파리에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또 선수단을 지원하는 코리아 하우스입니다. 메달리스트 선수들이 와서 기분 좋게 메달 후기를 들려주고 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배드민턴 종목 메달리스트들이 오기로 한 오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혼합복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김원호, 정나은 조만호고 어제 금메달을 딴 안세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안세영 선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불참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역시 어제 금메달 직후 작심 발언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어제 경기가 끝난 직후 안세영 선수를 저희가 직접 만났는데요. 대표팀과 계속 같이 가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다만 은퇴와는 선을 그었고요. 자세한 얘기는 한국에 가서 밝히겠다며 귀국 후 더 얘기할 게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귀국 후 얘기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인지 오늘 기자회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장에 감독이나 대한배드민턴협회 관계자들은 왔습니까? 네, 대표팀과 협회 관계자들은 오지 않았고요. 은메달을 딴 김원호 선수와 정나은 선수만 왔습니다. 은메달 축하를 받긴 했지만 안세영 선수 관련 질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다고 하면서 선수단 분위기도 조심스럽게 전했는데요. 두 사람 반응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그 세영이와의 그 관련된 질문은 좀 받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이 오늘 선수촌에서 이곳 코리아 하우스로 올 때도 협회나 대표팀이 아니라 대한체육회가 인솔을 해서 왔다고 합니다. 배드민턴 대표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분위기가 아닐까 합니다. 정부가 경위 파악에 들어갔다고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를 보고받았고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경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지금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고요.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 내릴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살펴본다고 하니까요. 체육계 전반으로까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언제 귀국합니까? 네, 조금 전에 코리아 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배드민턴 대표팀은 파리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 9시에 파리를 떠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내일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쭉 보셨겠지만 선수들이 입국할 때마다 귀국 인터뷰를 진행한 만큼 내일 안세영 선수의 입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집중호우로 압록강이 넘쳐 홍수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위성 사진을 보면 압록강 제방이 무너져서 주변에 있는 신의주 정수장까지 다 침수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정도인데도 인민을 불같이 사랑한다는 김정은은 수해 지원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경지였던 초록색 땅은 압록강이 넘쳐 흙탕물에 침범되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압록강 제방 일부가 무너졌다며 지난 2일 미국 상업위성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북한 압록강 일대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제방이 무너진 자리에 물이 흘러 압록강 하류에 있는 위화도를 가로지르는 4km의 물줄기가 생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의 위성사진 분석가인 제이콥 보글은 이번 위성사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압록강 수위가 최고조이던 지난달 말 신의주 정수장이 침수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정수장이 침수됐다면 식수 부족은 물론 콜레라 등 전염병도 우려됩니다. 일주일 내내 그 수돗물이 아니라 그 흙물 같은 게 수도로 나와요. 위생을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를 먹고 하면. 실제 압록강에서 쏟아지는 물이 이 정수시설에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정수 기능이 마비가 될 것이고 그 물이 사용된다면 수인성 전염병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북한은 한국뿐 아니라 러시아의 수해 지원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스스로 수해 복구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며 리더십 손상 없이 내부적 노력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데 목표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이번에는 확전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로켓이 떨어져 5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 배후로 친이란 민병대를 지목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란은 이슬람 국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 로켓 2발이 떨어졌습니다. 중상자 1명 포함 미군 5명이 다쳤는데 사용된 무기는 친이란 민병대 헤즈볼라가 지난달 이스라엘에 퍼부었던 카츄사 로켓입니다. 이란이 한이의 암살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도 묻겠다고 강조한 지 수시간 만입니다. ما اعتقاد داریم که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بدون هماهنگی با دولت آمریکا دست به اقدامات ماجراجویانه نمیزند فلذا بهتر هست دولت آمریکا به مسئولیت خود در این زمینه عمل بکند. 미국은 이번 공격이 친이란 민병대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도 긴장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Escalation is not in anyone's interest. It will only lead to more conflict, more violence, more insecurity. 자국군이 공격받은 상황 속에 나온 이례적 반응으로 그만큼 확전을 경계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란이 미사일 발사대를 옮기고 군사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군사행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مدام اشتباه در محاسبه میکنند و این بار همین اشتباه رو تکرار کردند. باز هم خواهند چشید. 이란은 오는 7일 전 세계 이슬람권 국가들의 긴급 회의를 요청했는데 이 자리에서 보복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마을이 통째 물에 잠기고 도로에서 물고기, 메기가 발견되고 열대성 폭풍 대비가 강타한 미국 플로리다 대부분 지역에선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최소 6명이 숨지고 30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선박을 삼킬 듯 몰아치고 해안경비대가 가까스로 선원들을 끌어올립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는 강인지 도로인지 분간도 되지 않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열대성 폭풍 데비가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하며 기록적인 폭우를 퍼부었습니다. And in like 2 hours, it was from the tire to the windows. So it happened pretty swiftly.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주택을 덮쳐 13살 소년이 숨지는 등 최소 6명이 목숨을 잃었고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에서 35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애초 허리케인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하긴 했지만 플로리다주 대부분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주 방위군이 배치됐습니다. In preparation for the storm, I activated the National and State Guards to be ready for search, rescue, and humanitarian assistance. 폭풍의 영향은 이번 주 후반까지 미국 동남부 지역을 따라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700mm가 넘는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돼 재난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지하철역 무인 점포와 승객을 노리고 현금과 가방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훔친 물건을 버젓이 되팔기까지 했는데 잡고 보니 전과 22범의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지하철역 가판대를 어슬렁거리던 남성이 순식간에 가방을 낚아챕니다. 이튿날 다른 지하철역에 나타난 이 남성. 검은 비닐봉지를 가져오더니 가판대의 물건을 마구 쓸어 담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무인 가판대 등에서 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하철 내에 있는 무인 점포에서 몰래 훔친 절도혐의 지속하겠습니다. A씨는 절도와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는데 사기 등으로 22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가판대를 돌아다니며 훔친 물건을 지하철역 입구 등에서 되팔아 현금을 챙기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잠든 시민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자연스럽게 줍는가 하면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재빠르게 낚아챕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7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쳐온 전과 17범의 50대 남성 B씨도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죠. 바로 은퇴 후 생계 문제입니다. 노인들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한 달에 못해도 1인당 132만 원은 필요하다고 봤는데 실제 노인연금은 월 33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100만 원 가까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3명 중 1명이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 체조 동작을 알려주며 활력을 불어넣는 강사. 하지만 그 역시 은퇴한 지 4년이나 지났습니다. 정부에서 받는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 유지가 버거워 실버 수업에 뛰어든 겁니다. 실버 강의 쪽으로 쭉 듣다가 제가 하는 중에 이제 체조가 제일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활동하고 그래서 약간의 생활비가 그걸로 보충해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 3명 중 1명은 현재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분야에 도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청소 업무 등 저임금 단순 노동에 내몰립니다. 일상생활 유지비는 1인당 월 132만 원으로 조사됐는데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더라도 100만 원은 따로 벌어야 하는 겁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아직까지 OECD 가입국 평균보다 3배나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시대로 진입한 만큼 노후 대비를 위한 정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국민연금 안에 최저연금 이런 걸 두고 있거든요.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을 충분히 못했거나 이런 분들도 은퇴하고 나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취업 시장에 나올 고령 인구가 계속 늘 것으로 예상돼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하는 노인 일자리 정책도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사 관리사로 일할 필리핀 여성 100명이 오늘 아침에 입국했습니다. 도와줄 일손이 반갑기는 한데 최대 238만 원인 월급을 두고는 여전히 우리만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 건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한다지만 다른 나라에선 필리핀 도우미들에게 그렇게 안 주거든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이들처럼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필리핀을 상징하는 파란색 외투를 맞춰 입은 여성 100명이 줄지어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잔뜩 짐을 든 이들은 한국에서 일할 24세에서 38세 사이 여성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첫 대상자들입니다. 영어는 유창하고 780시간 교육을 받은 만큼 한국어 의사소통도 가능합니다. 가사관리사 자격증은 있습니다. 한국에 너무 좋아해서 선택했습니다. 4주 적응 교육을 받는 여성들은 다음 달부터 돌봄 가사 서비스를 하고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할 경우 238만 원을 받습니다. 돈 많이 모으고 필리핀에서 사업하고 싶습니다. 가족도 많이 도와주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인데 필리핀 직장인 평균 월급이 30만 원이고 홍콩, 싱가포르의 필리핀 가사 관리사는 월급 100만 원 정도만 받습니다. 우리나라 3인 가구 중위소득이 월 471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용료가 너무 높아 도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때문에 법무부는 유학생 등 일부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해 보유 비자 외 활동을 허용한 뒤 가사 관리사로 일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길을 일단 터주겠다는 취지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차례 폐기됐던 최혜병 특검법을 재발의합니다. 두 번째 재발이니까 재발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이번엔 수사 대상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씨를 넣어서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조준할 계획입니다. 애초 안도 안 받았었는데 더 세진 특검법을 대통령이 받을 리 없겠죠.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차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최혜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이번 주 또 발의합니다. 공언했던 대로 이전보다 더 센 특검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수사 대상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호 씨를 포함해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이름이 법안에 들어가진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김 여사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니겠냐며 특검 수위를 예고했습니다. 제3자 추천안을 법안에 담진 않았습니다. 대신 애초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가 약속대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특검법을 내고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와 법안 폐기를 지적하며 한 대표를 향해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때 국민의 눈높이를 많이 언급하면서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국정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야당의 합동 공세가 시작된 가운데 한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 한동훈표 특검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본격적으로 경제, 민생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로 국내 증시가 대폭락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협력해야 한다고 몰아붙인 겁니다.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는 꼴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게 내년 시행될 금투세 폐지 협상을 시작하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금투세 폐지가 곧 민생이라 강조했습니다.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여기에 대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도 시급한 경제법안부터 처리하자며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도 시행 유예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겁니다. 금투세도 정부가 원하니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논의해보자. 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주식과 채권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를 과세하는 금투세 폐지 방침을 내놨지만 국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금투세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당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어 민생을 고리로 한 여당의 대야 공세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김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울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에서 저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분노가 국회로 향했다고요? 네, 특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로 향했습니다. 진 의원의 블로그 최근 게시물에는 2,000개 가까운 댓글이 달렸는데요. 네. 금투세 폐지해달라, 부자만 주식하는 줄 아나 보다 등 비판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정부 여당의 몫이잖아요. 왜 민주당 의원의 블로그에 저러는 겁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정부 여당은 이 금투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그 가운데서도 진성준 의원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 의장 자리에 있다 보니 그 화살이 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기세를 몰아서 여당도 야당을 공격하겠네요. 네, 금투세 문제를 한번 봐라. 이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방송사법 등 정쟁 법안은 미뤄두고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건데요. 민주당은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부터 받으라면서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조언 아닌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들보다 훨씬 더 시급한 현안들입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2년간 휴가, 맛집 투어하면서 과음만 하지 마시고 민생 현장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탓, 그러니까 너의 탓 공방은 여전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0월 헌재 마비소, 진짜입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깜짝 건데요. 놀랐습니다. 오늘 10월이면은 국회가 추천하는 목 3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맞아요. 지금 같은 국회 상황, 후임자 지명 과정도 아마 험난해 보입니다. 민주당이 이걸 노리고 무더기 탄핵 소추를 진행하는 것이란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 후임자 지명이 안 되면 탄핵 소추 사건 재판도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 해당 공직자의 업무는 정지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빨리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결론이 나야 직무를 볼 수 있는데 네. 그게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아쉬운 건 정부 여당이 되겠죠. 이게 야당의 노림수란 셈인데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도 헌재 마비설에 대해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그럴 수도 있다 정도인 거죠.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야권 분열용 사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권 분열을 위해서 사면을 단행한다, 이겁니까? 네, 곧 8.15 특별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은 됐지만 복권은 아직이라 여전히 피선고권은 없는 상태입니다. 친명 핵심 정성호 의원은 김 전 지사의 복권 가능성을 낮게 봤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가 소위 친문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이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하고 라이벌이 될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사면 복권 시기를 늦춘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건데요. 정성호 의원은 야권 분열용으로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당이 내년 3월이나 민주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선을 앞두고 쓸 카드라는 취지입니다. 원래는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해 써야 되는데 분열을 위해 쓰게 하겠다, 이 얘기 같은데 지켜보면 이것도 사실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김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놓으려는 타 지역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만 아파트값이 뛰는 현상이 계속되자 더 늦추면 아예 못 살 것 같다는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한 건데 3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촌입니다. 지난 6월 이 지역에서 모두 234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있었는데 절반 이상은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사람들이 사들였습니다. 경기도 집을 팔고 온 사람들도 상당수였습니다. 학생국가죠 뭐. 이 주변 구리, 분당, 일산에서 좀 많이 들어왔고요. 자기 거 뭐 하나 팔리면 이제 이쪽으로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오시더라고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도 늘었습니다. 5월부터는 진짜 지방 손님들이 오셨어요. 대구, 강주, 가릴 거 없이 부산. 지방에서 분들이 오신 분들은 다 어쨌든 새 안고 사신 분들이세요. 지난 6월 서울 외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를 매매한 건수는 1,4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보다 30% 늘어난 겁니다. 이는 2020년 12월 1,831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반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외지인이 아파트를 사들인 사례가 한 달 전보다 12.5%나 감소했습니다. 미래의 인구 감소 충격이 와도 서울 아파트는 타격이 덜할 것이다, 덜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로의 쏠림이 심해지면서 신고된 지난달 거래량이 이미 5,700건을 넘어서는 등 6월보다도 많은 거래량이 기록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이젠 중국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얼마 전 소총을 장착한 로봇개를 실제 군사훈련에 투입하고 시각장애 안내 로봇을 선보이더니 이번엔 로봇 상어까지 등장을 시켰거든요. 기존의 프로펠러 추진형 수중 로봇보다 훨씬 더 성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대형 상어가 각종 물고기와 함께 헤엄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진짜가 아닙니다. 중국 선양의 한 회사가 만든 세계 최초의 지능형 로봇 상어입니다. 길이 5m, 무게 350kg의 이 로봇 상어는 실제 상어처럼 물속을 헤엄치며 입을 벌리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这个仿生鲸鲨呢，是我们目前研制的体型最大的仿生鱼。整条鲸鲨呢，共有7个驱动关节，每一个关节呢都离不开这个计算、通信和传感，这也是我们的关键技术所在。 최대 속도는 초당 0.7m며 2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 상어에 카메라와 센서 등 장비를 달면 수질 모니터링이나 수중 지형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要把它做一个同步筛选、提取，然后相互的校正、验证，然后把真正对我们这个仿生鲸鲨来识别周围环境这种真正的有效的数据快速的提取出来。 중국은 최근 정찰은 물론 화기를 장착한 채 전투에 투입 가능한 로봇 개를 실제 군사 훈련에 투입했습니다. 또 시각 장애인을 위한 로봇 안내견도 선보이는 등 로봇 산업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요즘 다이어트나 건강 관리를 위해 온라인에서 도시락 사드시는 분들 많죠. 메뉴도 다양하고 또 열량이 낮다고 광고하는 제품도 많은데 그런데 조사해보니 영양 성분이 제품에 표시된 것과는 달랐습니다. 더 나쁜 쪽으로요.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큼직한 햄이 맛깔스러워 보이는 도시락. 판매 사이트에는 저열량, 저나트륨으로 표시해 먹기에 부담이 덜합니다. 하지만 정작 칼로리는 저열량 표시 기준인 100g당 40kcal를 무려 6배 가까이 넘었습니다. 또 다른 도시락은 포장에 저지방과 저염을 강조했지만 실제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모두 표시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저열량이나 저염, 고단백 등을 강조한 도시락 중 상당수가 기준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나트륨도 낮고 열량도 낮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서 사 먹었는데 과대 광고라고 하면은 소비자로서 속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 영양성분 함량이 표시와 다른 제품도 50개 중 절반을 훌쩍 넘었는데 당 함량을 적게 표시한 제품이 가장 많았습니다. 질병이나 비만 억제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헷갈리게 만든 광고도 절반이 넘는 제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 등이 저열량, 저나트륨 등의 표시만 보고 해당 제품을 선택할 경우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들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꼼꼼한 영양성분 함량 확인과 함께 만성질환자는 특수 의료용도 식품과 저염, 고단백을 표시한 일반 도시락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도 필요합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도 싸늘한 한기를 느껴 병원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체온 유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여성은 태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하나 씨는 요즘 으슬으슬한 증상에 병원에 찾았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채 씨는 초가을 같은 추위를 느꼈습니다. 에어컨을 못 켜고 있고 지금 애들은 저녁에 너무 땀 뻘뻘 흘리면서 자는데 저는 실제로 너무 추워가지고 저녁에 오한감을 느끼면서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검사 결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갑상선은 후두부에 붙어있는 나비 모양 기관으로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티록신을 분비합니다. 기능이 떨어지면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기면서 체온 유지가 잘 안 됩니다. 추위를 느끼는 것 말고도 피로와 쇠약감이 나타나며 식욕은 감소하지만 몸이 부어 체중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수는 지난해 68만 명으로 5년 전보다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체 환자의 80% 이상은 여성입니다. 부족한 호르몬은 약으로 보충해야 하는데 가임기 여성은 치료를 꺼릴 때가 많습니다. 모체의 갑상선 호르몬을 의존해서 이제 본인의 처음 발생 기간이 되기 때문에 산모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것들은 꼭 필요한 상황이고 태아나 아니면은 모체 다 양쪽에 해가 없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대부분 자연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증상이 느껴지면 감기약으로 버티지 말고 가능한 빨리 통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증가로 심할 경우 심혈관계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파리올림픽 양궁 금메달 5개를 모두 차지한 우리 선수들이 뜨거운 환영 속에 귀국했습니다. 그야말로 금이 환영이었는데 관역 중앙을 척척 뚫는 실력만큼 입담도 금메달급이었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공항에 나온 팬과 가족들이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하고 돌아온 양궁 대표팀 선수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부담스러워 안 해. 안 해. 빨리 해. 3관왕을 거머쥔 김우진은 마중 나온 아들에게 자랑스럽게 금메달을 들어보였고 단체전 10연패 신화를 쓴 여자 대표팀 선수들은 숫자 10 세리머니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금이 환영한 선수들은 입국장에서 양궁 실력만큼이나 뛰어난 입담을 뽐냈습니다. 목디스크 걸릴 것 같은데요. 그만큼 너무 행복한 무게예요. 막내 김재덕은 대회 중 김우진을 축구의 신 메시, 스스로를 차세대 축구 왕제 음바페에 비유한 이우석에게 자신은 손흥민으로 불러달라며 너스레를 떱니다. 너 축구 선수 누구 좋아하냐? 저요? 저 메시 좋아합니다.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손흥민 안 돼요. 너 역시 한국인이구나. 세계를 평정한 태국 공사들은 이번 주까지 달콤한 휴식을 취한 뒤 곧바로 다음 달에 있을 2025년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섭니다. 다음 대회를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제 국제대회 경험도 좀 차근차근 이제 쌓아 나가는 것 같은데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면 개인전 메달까지 그렇게 노려볼 것 같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내일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입니다. 이 절기가 무색하게도 폭염 경보는 계속되겠는데요. 낮 동안 서울은 32도, 경주 36도까지 올라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지금도 곳곳에서는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다가도 갑작스럽게 천둥번개가 치면서 요란하겠고요. 특히 경북 지역으로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북지성 호우 형태로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고 자외선이 매우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은 27도 등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은 대체로 33도 안팎이 예상되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툭툭 찌는 찜통더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